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 위,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밤하늘을 등지고 고요하게 서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우리는 보통 이 웅장한 건축물을 보며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과 평화로운 철학자들을 떠올립니다. 하얀 옷을 입은 지혜로운 학자들이 원형 극장에 모여 우아하게 담론을 나누고,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완벽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갈 고대 아테네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그동안 교과서나 영화에서 보아왔던 평온한 환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웅장한 국회의사당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근대의 화려한 혁명이 낳은 첫 번째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던 이 권력의 건축물은 겨우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중해의 척박하고 작은 도시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의 지중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국가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던 분열된 세계였습니다. 오직 폴리스라는 인간 규모의 정치 공동체만이 수백 개로 쪼개져 각자의 법과 신들을 모시며 아슬아슬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정치란 먼 수도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내려보내는 추상적인 법령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곧 가장 생생하고 물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서로의 얼굴을 알거나 적어도 건너 알 수 있었던 이 작은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토론이 물리적인 광장에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석회암 언덕 위로 모여들 때 바닥에 부딪히는 낡은 가죽 샌들에 거친 마찰음, 바다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핏대를 세우며 외치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안건을 향해 직접 들어 올리는 거친 손의 움직임. 아무런 확성기조차 없던 시절,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수천 명의 군중을 설득해야만 했던 지독한 현실 정치. 그것이 바로 최초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가 인간의 이성이 도달한 숭고한 도덕적 깨달음의 결과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내려준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차갑고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최초의 민주주의는 철학자들의 여유로운 사색 속에서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 극심한 굶주림, 잔혹한 배신,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의 끔찍한 압제 속에서 도시의 완전한 파멸을 막기 위해 발명된 아주 현실적이고 잔혹한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낳은 정치적 발명품이자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어떤 위대한 왕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한 농부들과 전장에서 배를 졌던 노자비들이 수많은 피를 흘린 끝에 쟁취해낸 권력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권력 시스템이 한 명의 독재자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대리석의 겉면을 긁어내면 그 아래에는 치열한 생존의 기억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그리고 타인의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지독한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시민이 광장에 서서 권리를 행사하는 손을 당당히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아테네에서 자유란 단 한 번의 흉년이나 부름만으로도 영원히 빼앗길 수 있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잔혹한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는 내전이라는 끔찍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척박한 발칸반도의 한정된 비옥한 토지는 이미 소수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들이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생존의 한계선으로 무자비하게 내몰렸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법이 버젓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부유한 이웃이나 지주에게 돈이나 식량을 빌릴 때 그들은 담보로 내놓을 땅이 없었기에 자신의 몸, 즉 살아 숨쉬는 육신 자체를 담보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올리브 농사를 망치는 단 한 번의 지독한 가뭄이나 뜻하지 않은 병치레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완벽하게 자유로운 시민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빚쟁이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도 아니었고 먼 이국 땅에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테네에서 태어나 아테네의 공기를 마시며 자라난 본래 당당한 주권을 가졌던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단지 운이 나빴거나 수확량이 부족했다는 그 서글픈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웃집 귀족의 넓은 땅에서 평생토록 짐승처럼 일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렸습니다. 사회적 분노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 직전이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깊은 증오심은 도시 전체를 핏빛으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절망과 공포의 순간, 극단적인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귀족과 평민 양측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한 명의 중재자를 세워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에 합의합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솔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의 숨통을 옥죄고 있던 거대한 빚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는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담보로 잡은 모든 부채를 전면 무효화시켰습니다. 단 하나의 폭발적인 법령으로. 빚 때문에 자유를 잃고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다시 자유의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솔로는 앞으로 아테네에서 인간의 신체를 담보로 삼는 모든 형태의 대출을 영구히 금지했습니다. 한 인간의 자유가 자본에 의해 거래되는 것을 법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론이 역사에 남긴 진정한 혁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회를 지탱하던 근본적인 권력의 뼈대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조립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사람의 정치적 권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가 어느 가문의 고귀한 핏줄로 태어났느냐 하는 혈통뿐이었습니다. 그저는 핏줄로 태어났느냐 노직입니다. 그러나 솔로는 시민들의 혈통이 아닌 그들의 땅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4개의 계급으로 재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권력사에 있어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신화적인 족보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만들어낸 부와 생산력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능력한 귀족은 권력을 잃고 유능한 평민은 권력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잣대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완벽한 평등 제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과 노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론이 이 새로운 법을 지켜내기 위해 고안한
물리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는 귀족들이 밀실에 모여 자신들만의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은밀하게 해석하고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새로운 법 조항을 커다란 회전식 나무판에 깊게 새겨 넣어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인 아고라 광장 한복판에 우뚝 세워두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장을 오가다 광장에 서서 그 커다란 나무판을 직접 돌려보며 법을 읽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 극소수 지배층의 머릿속이나 숨겨진 두루마리가 아니라 공공의 장소에 명확한 문자로 기록되어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가장 거대하고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었고, 아무리 강력한 귀족이라도 시민들의 눈을 속인 채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로는 행여라도 자신의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 법이 훼손되거나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모든 개혁을 마친 후 스스로 아테네를 떠나 10년간의 기나긴 방랑길에 오르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솔론의 이 위대하고 낭만적인 개혁은 아테네가 깊숙이 품고 있던 계급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까지 완벽하게 도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곧 터질 것 같았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 세웠을 뿐, 그 파괴적인 뇌관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빈부격차의 앙금은 여전했고, 귀족들은 잃어버린 특권을 되찾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솔론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와 도시를 떠나고 20년의 불안한 세월이 흐른 뒤 다시금 벌어진 텅 빈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포식자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혼란에 지친 사람들은 헌법과 절차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질서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빈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고 무자비한 악을 지칭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이름, 참주라 불리는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주 혹은 독재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피에 굶주린 억압자와 폭력적인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참주라는 단어의 기술적인 의미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참주란 단지 합법적인 상속이나 신의 허락 없이 오직 물리적인 힘과 대중의 지지를 이용해 낡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을 뜻하는 건조한 명칭이었습니다. 참주가 반드시 잔혹한 악당이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었습니다. 솔론이 개혁을 남긴 채 떠나버린 뒤 극심한 계급 갈등의 혼란에 빠져 있던 아테네에서 이 텅 빈 권력의 공백을 뚫고 등장한 인물인 페이시스트라토스 역시 바로 그런 참주였습니다. 놀랍게도 아테네 권력을 장악한 그는 폭군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유능하고 세련된 개혁가에 가까웠습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솔론이 세워둔 법과 제도의 틀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정교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모든 시민을 하나의 거대한 정체성으로 묶어내기 위해 여신 아테나를 기리는 성대한 종교 축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척박한 돌산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올리브 나무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 귀한 기름을 담을 아름답고 정교한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하여 아테네를 지중해 전체를 무대로 삼는 막강한 무역 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던 광장에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화려한 공공분수대를 짓고 떠돌아 다니던 음유 시인들을 모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자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권력의 속성과는 다르게 아테네의 가난한 평민들은 이 독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강력한 1인 지배자가 등장함으로써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가혹하게 착취해온 탐욕스러운 전통 귀족들의 오만한 권력이 철저하게 억눌렸기 때문입니다. 참주는 귀족들의 넓은 토지를 일부 몰수하여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국고를 활짝 열어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참주 정치 아래에서 아테네는 이전의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찬란한 문화적 전성기를 동시에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참주 정치가 품고 있던 거대한 역사적 역설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아직 세상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던 그 위태로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낡고 잔혹한 귀족 계급의 억압으로부터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강력한 독재자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시게 빛나는 번영의 겉모습 아래에는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결함이 독버섯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참주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펼치고 도시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제공도 우임한 도시를 조그만 진공도 그것은 견고한 시스템이나 제도의 승리가 아니라 오직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개인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카리스마에 철저히 의존하는 위태로운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천재적인 개인의 육체적 수명이 다하는 순간 그가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모든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기원전 527년, 늙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눈을 감자 사람들이 우려했던 비극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졌던 그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천재적인 균형 감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권력을 둘러싼 암투 속에서 아들 중 한 명이 대낮에 암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자 살아남은 다른 아들 히피아스는 극도의 공포와 편집증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히피아스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수많은 지식인과 시민들을 도시 밖으로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평화와 번영을 상징했던 참주의 권력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폭압과 밀고가 난무하는 진짜 공포 정치로 변질되어 아테네 시민들의 목을 서서히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안전하게 보호된다면 독재자와도 기꺼이 손을 잡으며 타협했던 아테네의 교활한 귀족들은 편집증에 걸린 지배자의 미친 칼끝이 마침내 자신들의 목줄을 향해 다가오자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미쳐버린 참주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테네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지중해 최강의 무자비한 육군을 보유한 군사국가 스파르타의 군대를 아테네 성벽 안으로 직접 불러들인 것입니다. 외세의 압도적인 무력을 빌려 눈엣 가시 같은 독재자를 제거하려 했던 귀족들의 이 잔혹하고 이기적인 도박은 당장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완벽하고 깔끔한 묘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권력에만 눈이 멀었던 그들은 무장한 외세의 군합발이 아테네의 신성한 광장을 짓밟는 그 순간, 그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가장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영원히 깨우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10년
스파르타의 서늘한 창끝이 아테네를 짓누르던 참주 히피아스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테네 귀족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독재의 시대가 끝났고 다시 과거처럼 자신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우아한 귀족정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진공 상태는 필연적으로 더 크고 잔혹한 피바람을 불러옵니다. 독재자가 사라진 텅 빈 옥좌를 차지하기 위해 아테네의 유력한 두 귀족 가문이 짐승처럼 격렬하게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스파르타의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업은 보수적인 귀족 이사고라스였고, 다른 한쪽은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나 있던 진보적인 귀족 클레이스테네스였습니다. 기원전 508년 권력 투쟁에서 수세에 몰린 이사고라스는 다시 한번 외세의 힘을 빌리는 치명적인 악수를 둡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아테네로 군대를 이끌고 진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무장한 군대와 함께 광장에 나타난 이사고라스는 클레이스테네스와 그를 지지하는 700여 가문의 시민들에게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종교적 저주가 씌어 있다는 구실을 붙여 아테네 밖으로 무자비하게 추방해 버렸습니다. 정적을 모두 몰아낸 이사고라스는 기세등등하게 도시의 정치 체제를 소수의 귀족만이 지배하는 낡은 과두정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시퍼런 칼날 아래서 아테네의 운명은 다시 한번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떠한 귀족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아테네의 평범한 시민들, 즉 데모스라 불리던 민중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귀족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도시와 자유를 지키겠다는 본능적이고 거대한 하나의 의지로 뭉쳐 아테네의 심장부인 아크로폴리스 언덕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올라갔습니다. 스파르타의 정예 병사들과 이사고라스 일당은 성난 군중의 압도적인 숫자와 분노에 휩쓸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 안으로 황급히 쫓겨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지휘관도 없는 평범한 농부. 도공. 노자비들이 몽둥이와 낡은 칼을 쥐고 그리스 최강이라는 스파르타 군대를 신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시민들은 언덕을 빈틈없이 포위한 채 꼬박 사흘 밤낮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스파르타의 왕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수치스럽게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고, 이사고라스의 추종자들은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처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받던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외세와 독재를 동시에 몰아내고 권력의 주인이 된 숭고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추방당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승리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권력의 복귀에 만족할 만큼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는 유용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결국 다시 귀족들의 피 터지는 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정치의 근본적인 유전자를 완전히 조작해버리는 그야말로 천재적이고 기괴한 정치적 수술을 단행합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핏줄, 즉 4개의 거대한 전통, 혈통, 부족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이 혈통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친척과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권력을 세습하고
패거리를 지어 싸웠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질기고 견고한 혈연의 사슬을 도끼로 내리치듯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는 기존의 4개 부족을 폐지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10개의 새로운 부족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영토를 도시, 해안, 내륙의 세 구역으로 나누고 새롭게 만든 10개의 부족 안에 이 세 구역의 시민들을 기계적으로 뒤섞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인지적 충격을 가져온 발명품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도시의 오만한 귀족, 해안가의 가난한 어부, 그리고 척박한 내륙에서 포도를 기르던 촌스러운 농부가 하루아침에 같은 부족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린 것입니다. 혈통을 중심으로 뭉쳐있던 귀족들의 거대한 사조직과 파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치적 권력의 근거지가 할아버지의 핏줄에서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역과 이웃으로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포도 하늘도 관에 지독한 파벌 싸움을 끝내기 위해 혈통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행정적인 구역으로 해체해버린 이 천재적인 도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뼈대를 갖추게 된 결정적인 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의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거대한 권력을 쟁취해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군중이 폭군을 몰아내는 것과 수만 명의 군중이 매일같이 도시의 복잡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따는 그리처, 이청, 그리처, 이청칭암, 에룬켜, 영, 감, 발. 지도자 없는 다수는 쉽게 폭도로 변하거나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천 명의 군중이 동시에 통치하면서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끔찍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테네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교하고 냉혹한 정치적 기술들을 연이어 발명해내야만 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일상적인 현실로 작동하던 공간은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프닉스라고 불리는 투박한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이면 6천 명이 넘는 아테네의 성인 남성들이 이 언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조용히 종이 위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경하고 거친 경험이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거친 숨소리와 수천 개의 가죽샌들이 석회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격렬한 고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대신해서 법안을 고민해줄 국회의원이나 점잖은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S 리틈 후 전쟁을 선포할지, 동맹국에 세금을 얼마나 더 매길지, 부패한 관리를 어떻게 처벌할지 등 국가의 모든 중대한 운명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직접적인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가난한 어부의 손이나 막대한 땅을 가진 귀족의 손이나 프닉스 언덕 위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무게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대중의 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권력을 쥔 인간의 타락하는 본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참주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훔쳐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 태어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도 잔혹한 정치적 안전장치를 하나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편 추방제라고 불리는 제도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아테네 시민들은 누구든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깨진 도자기 조각에 적어냈습니다. 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오스트라콘이라고 불렀습니다. 6,000표 이상이 모이면 그 이름의 주인공은 아무런 재판도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날로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당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고향에서 10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곧 완전한 정치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도편 추방제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엄숙하고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했던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위험한 정치인의 이름을 새겨 넣는 가난한 농부의 숭고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낭만적인 환상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냉혹합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아테네의 오래된 우물터와 쓰레기장 주변을 발굴했을 때 땅 속에서 수천 개의 글씨가 새겨진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며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필체를 연구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 예를 들어 권력의 중심에 있던 강력한 정적들의 이름이 적힌 수백 개의 도자기 조각들이 놀랍게도 단 몇 사람의 똑같은 글씨체로 반복해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순박한 농부들이 광장에 앉아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노리는 영악한 정치인들과 그들의 파벌이 아예 자신들이 제거하고 싶은 정적의 이름을 미리 대량으로 적어 넣은 도자기 조각들을 무더기로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모여든 그를 모르는 빈민들이나 자신들에게 매수된 지지자들의 손에 그 조각들을 하나씩 쥐어주며 투표함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이치를 국업서 문제, 극의 구롱고의 국하고 이정구의 국악구했다고 그리고 금광우구 구비치, 이정구의 국악구했다고 이정구의 국악구의 금광우고 이정구의 국악구했다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바로 그 순간. 흑색 선전과 조직적인 선거 조작, 그리고 대중을 향한 교묘한 정치적 조종 역시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제도는 독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욕은 그 제도마저도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날카로운 암살 무기로 재빠르게 변질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방식을 피 흘리는 전쟁에서 표를 모으는 경쟁으로 바꾸어 놓은 거대한 정치적 발명품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의 제도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작의 위험은 항상 존재했고 무엇보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와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렀다면 민주주의는 결국 남는 시간과 돈이 넘쳐나는 부유한 귀족들만의 우아한 권력 노름으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민중의 진정한 권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아테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깊은 땅 속에서 발견된 은빛 광맥과 함께 거짓말처럼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초기 아테네의 군사력은 스스로 비싼 청동 갑옷과 방패, 그리고 긴 창을 살 수 있는 중간 계급 이상의 시민들, 즉 중장 보병들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던 방식인 팔랑크스 진영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였습니다. 무거운 방패를 든 병사들이 촘촘하게 일렬로 서서 전진할 때 내가 들고 있는 방패의 절반은 내 몸을 가리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 왼쪽에 서 있는 전우의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대열에서 단 한 명이라도 두려움에 빠져 방패를 버리고 도망치면 그 빈틈으로 적의 창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대 전체가 전멸하는 구조였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만 하는 이 생존의 연대감은 아테네 시민들의 끈끈한 정치적 평등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방패조차 살 돈이 없었던 도시의 가장 가난한 빈민층은 여전히 국가를 방어하는 핵심 전력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발언권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을 영원히 뒤집어버린 것은 뛰어난 철학자의 연설이 아니라 아테네 남쪽 라우리온 광산의 깊고 어두운 지하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은광맥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은이 쏟아져 나오자 아테네 시민들은 당연하게도 이 국가의 횡재를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액수로 나누어 주자고 환호했습니다. 당장 손에 챈 수 있는 은화는 굶주린 빈민들에게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탁월하고 냉혹한 전략가는 군중의 얄팍한 욕망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그 막대한 은을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대신 당시 지중해 최고의 최첨단 무기였던 3단 노선 200척을 건조하는데 전액 투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3단 노선이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는 바람의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배 한 척당 무려 170명의 노자비가 배 밑바닥에 앉아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200척의 함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고 방패를 살 돈이 없었던 아테네의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바로 이 거대한 함대의 노자비로 징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아테네 사회의 권력 구조를 뿌리째 뽑아버린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귀족들의 화려한 기병대나 중산층의 창끝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서 피땀을 흘리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가장 가난한 자들의 맹렬한 노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노를 젓는 자가 곧 도시를 구하는 자였고 도시를 구하는 자가 곧 투표권을 쥐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빈민층은 이제 국가의 가장 필수적인 무력이 되었고 그 누구도 이들의 거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완벽한 제도로 굳힌 인물이 바로 훗날 아테네의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이 투표소와 재판소에 나올 수 있도록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혁명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권력을 쥐기 위한 매표 행위나 포퓰리즘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원전의 현실에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노잡이나 농부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치 일당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가족의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참여 수당은 빈민들에게 던져주는 적선이 아니라 디, 감녀, 고, 삼궁이 들어고만 디, 그런 아니라 디, 장정군이 그런 아니라 그들이 생존의 위협 없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정교한 경제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마침내 가난한 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귀족의 핏줄을 부수고 거대한 은광을 캐내어 함대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의 손에 일당과 투표권을 쥐어주며 완성해낸 이 놀랍고도 정교한 정치적 기계 장치.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이제 막 숨을 고르기도 전에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의 군대가 바다와 육지를 까맣게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민주주의라는 불온한 단어를 인류의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무서운 사리를 품고 아테네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90년, 동방의 거대한 어둠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 아테네의 앞마당인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이 작고 건방진 민주주의 국가를 짓밟기 위해 대군을 파병한 것입니다. 아테네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스스로 무장을 갖춘 10,000명 남짓의 중장 보병뿐이었습니다. 이피 비푸, 우프피, 그들은 그리스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스파르타에 다급히 전령을 보내 도움을 청했지만 스파르타는 종교 축제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때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군대와 거의 홀로 맞서야 하는 절망적이고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평원에서 격돌한 양측의 전투는 페르시아 지휘관들의 거만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테네의 중장 보병들은 무서운 속도와 놀라운 결속력으로 돌격하여 페르시아의 방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차이나 전술의 우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선 병사들의 심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전쟁을 대하는 동기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수많은 속국에서 강제로 징집된 민족들이었고, 그들은 오직 등 뒤에서 내리치는 제국 지휘관의 잔혹한 채찍질이 두려워 억지로 창을 쥐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비참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서서 자신이 직접 투표하여 법을 만들고 스스로 재판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땀 흘려 일군 자유로운 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당당한 주권자들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 노예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각오한 자유민의 싸움,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이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승리는 막 걸음마를 뗀 위태로운 시스템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위대한 건국 신화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제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거대한 자부심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이제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승리하는 완벽한 체제라는 신앙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시련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어선이 속절없이 뚫렸고 흉포한 페르시아 군대는 텅 빈 아테네 시내로 밀고 들어와 신성한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신전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흉포한 페르시아 군대는 도시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테네인들은 결코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상황이니 잠시 모든 권력을 한 명의 유능한 독재자에게 맡기자는 타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몰려오기 직전 광장에 모여 민주적인 거수투표로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대리석과 흙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도시 아테네를 과감히 버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노약자와 여성, 아이들을 모두 배에 태워 다른 섬으로 피난시키고
무거운 방패를 들 수 없었던 가장 가난한 빈민들까지 모조리 3단 노선의 노자비로 징집하여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영토는 불타 없어지더라도 자유로운 시민들이 배 위에 살아 숨쉬는 한 아테네라는 국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국가는 영토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시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좁고 험난한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의 압도적인 숫자는 오히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덫이 되었습니다. 해안가 언덕 위에 화려한 황금 의자를 놓고 앉아 여유롭게 승리를 기다리던 크세르크세스 왕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피투성이가 된 거친 손으로 맹렬하게 노를 젓는 가벼운 3단 노선들이 거대하고 둔중한 페르시아의 함대를 무자비하게 들이받고 산산조각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국의 채찍이 두려워 노를 젓던 이방의 노예들은 내 가족의 목숨과 내 도시의 자유를 위해 핏대를 세우며 노를 젓는 아테네 빈민들의 광기를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의 아침이 지났을 때 살라미스 앞바다는 제국의 오만함이 부서진 붉은 파편들로 뒤덮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무릎 꿇린 아테네는 이제 지중해에서 가장 눈부신 영광의 정점에 우뚝 섰습니다.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외세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붉은 피로써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희가 지나치게 달콤했던 것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최초의 민주주의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어둡고 잔혹한 괴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매연이 거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던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는 동맹국들의 피와 땀을 가차없이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제국의 징그러운 촉수를 조용히 뻗어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경이로운 승리 이후 에게 주변의 수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를 거대한 제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군사 방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동맹의 공동 금고가 보관되어 있던 중립적인 섬의 이름을 따서 델로스 동맹이라 불린 이 연합체는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한 체제로 보였습니다. 각 도시들은 방어를 위해 자신들의 군함을 보내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헌금을 공동 금고에 납부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던 아테네가 자연스럽게 이 동맹의 맹주가 되어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페르시아의 위협이 지중해 너머로 서서히 잦아들자 평화를 되찾은 동맹국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동맹에서 하나둘씩 탈퇴하여 각자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Withotic fee, monter, withotic fee, monter, 비용이 드는. 그러나 아테네는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네는 동맹국들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의 피와 땀을 가혹하게 쥐어짜는 탐욕스러운 흡혈귀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는 동맹의 공동 금고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델로스 섬에 있던 막대한 자금을 자신들의 도시 중심부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로 고스란히 옮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방어 동맹이라는 얄팍한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고 아테네가 다른 독립적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잔혹하게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공식적으로 탈바꿈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숨을 죽이며 올려다보는 그 경이롭고 눈부신 대리석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와 숭고한 평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아테네인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돌기둥과 화려한 조각상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을 후원하던 막대한 자금은 모두 약소국들을 무력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뜯어낸 피 묻은 세금으로 세워진 제국의 오만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아테네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배심원이나 의회에 참석할 때 받던 일당, 즉 아테네의 훌륭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그 핵심적인 경제적 기반조차도 동맹국들로부터 억지로 착취한 막대한 조공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위대해 보이던 평등의 정치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처참하게 짓밟고 빼앗은 자본 위에서만 아슬아슬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이러한 위선적인 제국주의는 권력의 중독과 함께 끝없는 잔혹함을 낳았습니다. 즉, 만약 가혹한 착취를 견디다 못한 어느 작은 섬나라가 아테네의 무리한 세금 요구를 거부하거나 동맹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면 아테네는 즉각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함대를 무자비하게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은 푸닉스 언덕의 광장에 모여 지극히 평등하고 민주적인 거수 투표를 통해 소름 끼치는 사륙의 명령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섬의 모든 성인 남성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남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모조리 전리품으로 삼아 노예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라는 끔찍한 제국주의적 폭력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다수결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인했던 것입니다. 아테네 성벽 안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거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가난한 자들을 보듬어 안는 너무나도 자애롭고 평등한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벽 밖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주변국들의 부와 생명을 가차없이 빨아먹고 군림하는 무자비한 괴물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억압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겁은 고대 그리스의 이 찬란한 도시는 스스로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맹렬하고 고귀하게 사랑했지만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짓밟는 데에는 그 어떤 잔혹한 독재자보다도 효율적이고 냉혹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오늘날의 거대한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약소국들을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차가운 국제정치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미 2500년 전 아테네의 민주주의 속에서 완벽하게 그 기괴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침없는 팽창과 제국주의적 오만함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파국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습니다. 아테네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점점 더 비대하고 난폭한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공포와 분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또 다른 강대국. 스파르타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두 거대한 군사 강국의 충돌은 이제 그 어떤 외교적 수사로도 막을 수 없는 끔찍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세계 전체를 갈갈이 찢어놓을 이 절망적이고 참혹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벽해 보이던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마침내 스스로의 숨통을 끊어버릴 무서운 독배를 서서히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화려했던 아테네를 서서히 지옥의 문턱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스파르타의 무적 육군이 성벽 밖의 비옥한 농경지를 모조리 짓밟으며 압박해오자 아테네인들은 거대한 성벽 안으로 피신하여 자신들의 우월한 해군력으로 버티는 지연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좁고 비위생적인 성벽 안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갇히듯 몰려들면서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마 같은 질병은 빈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도시를 휩쓸었고, 민주주의의 위대한 설계자였던 페리클레스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극도의 절망에 빠진 아테네의 군중들은 서서히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위기의 틈새를 파고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선동가, 즉 데마고그라고 부릅니다. 페리클레스처럼 차분하게 대중을 설득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때로는 시민들의 무모함을 꾸짖던 탁월한 정치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화려하고 자극적인 말솜씨로 군중의 분노와 탐욕에 불을 지펴 권력을 쥐려는 교활한 웅변가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거짓말만을 속삭이며 권력의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의 프닉스 언덕에서 열린 민회는 인류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뼈아픈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야심만만한 젊은 선동가 알키비아데스가 단상에 올라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자는 과대망상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장군들은 보급선이 너무 길고 적의 지형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이 무모한 원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의 엄청난 황금과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며 오랜 전쟁과 전염병에 지친 가난한 시민들의 탐욕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이성적인 전략 분석은 화려하고 선동적인 수사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선동에 마비된 군중들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무려 180척의 최고급 전함과 수만 명의 정예 병력을 그 먼 바다로 보내는 파멸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철저하고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자랑하던 무적의 함대는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모조리 불타거나 수장되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은 낯선 채석장에 갇혀 굶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아테네 시민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이 자살과도 같은 원정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테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국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목소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대중의 집단적인 광기와 무지 그리고 얄팍한 탐욕마저도 합법적인 국가 정책으로 둔갑시키는 치명적인 구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집단적 광기는 결국 아테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을 스스로의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만행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참패와 기나긴 전쟁의 피로 속에서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멍청한 결정을 합리화하고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501명으로 구성된 아테네의 시민 배심원단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고 모호한 이유를 들어 70살의 노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상징하는 독배를 내렸습니다. 권력자의 독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위대한 시스템이 결국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 즉 중우 정치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스승이 500명의 평범한 대중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청년 플라톤은 다수의 군중이 결코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깊고 어두운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한 가장 큰 적은 바다 건너 쳐들어온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나
스파르타의 날카로운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연약한 이성, 그리고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다는 지독한 오만함이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마침내 아테네는 스파르타 앞에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한때 거대한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던 아테네와 항구를 잇는 견고한 성벽은 스파르타인들의 조롱 섞인 피리 소리에 맞춰 무참히 허물어졌고, 자존심 강하던 무적의 해군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적의 크고 무적 크고 우적 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기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실험은 그렇게 비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석회암 언덕 위에서 피 흘리며 만들어낸 그 불멸의 유산들마저 그날 무너진 성벽의 잔해 속으로 영원히 파묻혀버린 것일까요? 스파르타의 피리 소리에 맞춰 아테네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기이한 정치적 실험은 영원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원전 404년의 그 참담한 패배 이후, 아테네는 잠시 스파르타가 세운 잔혹한 과두정치 체제, 이른바 30인의 참주 시대를 겪으며 끔찍한 피해 숙청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1년 만에 아테네 시민들은 목숨을 건 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도시를 되찾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복원해냅니다. 이 놀라운 회복력은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가 만들어낸 그 거대한 시스템이 단순한 행정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아테네인들의 영혼과 뼛속 깊이 새겨진 거대한 정체성 그 자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공이티 급히 그들은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없는 아테네를 상상할 수 없었듯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없는 자신들의 삶 또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고 거대한 함대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왕과 독재자 없이도 평범한 인간들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위대하고도 위험한 자각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깊은 땅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보편적이고 숭고한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철학을 완성하여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밤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흙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가난한 농부들과 노자비들이 발명해낸 것은 관념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정치적 기술이었습니다. 다수결을 통한 직접 투표, 추첨을 통한 공직자 선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독재자를 막기 위한 도편 추방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정치 참여를 경제적으로 보장했던 수당 지급 제도. 그들이 척박한 바위 언덕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만들어낸 이 날카롭고 투박한 도구들은 250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까지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공스림한 그들이 척박한 바위 언덕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의 판결을 기다릴 때, 혹은 선거날 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를 할 때, 우리는 사실 2500년 전 그리스의 언덕에서 만들어진 바로 그 정치적 기술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3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던 작은 도시국가의 시스템과 수천만 혹은 수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현대 국가의 시스템 사이에는 엄청난 규모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수천만. 오늘날의 우리는 모든 시민이 한 곳에 모일 수 없기에 나를 대신할 대리인을 뽑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타협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외형이 바뀌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치명적이고 뼈아픈 모순은 오늘날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목소리를 준다는 것은 곧 거짓말과 선동, 그리고 대중의 집단적인 공포와 혐오에게도 똑같이 확성기를 쥐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파르테논 신전을 짓기로 결정했던 그 현명한 시민들이 동시에 수만 명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은 시칠리아 원정을 찬성하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에게 독배를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바꾸어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소수의 독재자가 휘두르는 폭력적인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끝없는 갈등과 토론의 피곤함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한 위대하지만 아슬아슬한 타협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정박지가 아니라 또 통곡지에 공징덕해문 영무루 도신가뭉 끊임없이 몰아치는 선동과 무지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 매일매일 노를 저어야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항해와도 같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2500년 전 지중해에 짭조름한 바람이 불어오던 프닉스 언덕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샌들 소리와 거친 목소리들, 서로를 설득하고 때로는 속이며 권력을 향해 손을 뻗었던 6,000명의 아테네 시민들, 그리고 오늘날 차가운 푸른빛을 내뿜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분노를 공유하며 보이지 않는 투표를 던지고 있는 우리의 거대한 디지털 광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지만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무리에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본성은 그 시절 낡은 가죽옷을 입고 언덕에 서 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척박한 대지 위에서 피땀으로 튀어낸 평등과 참여라는 빛나는 불꽃은 여전히 우리의 밤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눈부실수록 선동과 조작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 역시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때, 이 거대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오래전 언덕 위에서 맴돌던 파멸의 속삭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이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 내일 아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